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 참극이 과연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또한 4.15 총선의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야권 통합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은 역풍이 불까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일요일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요일, 월요일 가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여론을 전달드리고 또 제대로 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건 우리 국민들 모두의 공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영신의 시사정담도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쉬지 않는 방송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 언론에서는 대학살이다, 수요일에 창극이다, 1.8 인사를 놓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면 예전 같으면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영향이랄까 민심을 알아보는 게 지금까지 상례인데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혹시?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도 상당히 놀라운데 예. 왜냐하면 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 목표하고 있는 방향, 이 방향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제가 언젠가 우리 고영신 TV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뭔가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력이 있는 지표와 현안을 계속 발표하는 곳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는 묻지를 않는 겁니다. 가령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했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삼척에 목선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우리 국방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얼마나 문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물어봅니다. 여론조사 없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만 18세 하향, 물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정치적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과 다른 시각에서의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그런 건 질문을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런 건 여론조사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좀 유리하다 할까? 편향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는데 즉각제각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체감 여론과는 또 너무 동떨어진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선가는 어떤 식으로든 실시가 된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검찰의 저항 세력이다. 개혁의 저항 세력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가 단행되기 전에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응답받은 결과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고영신 TV에서도 제가 아주 사이다 같이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일종의 프레임 전쟁입니다. 진영간 대결 구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검찰 개혁이거든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인사만 가지고서 된다. 또 이 인사가 검찰 개혁의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죠? 문제는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아주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검찰 개혁이 돼야 하느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검찰 개혁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이렇게 그냥 묶여서 평가를 받고 여론 전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검찰, 윤석열, 자유한국당, 보수, 한묶음입니다. 태극기 부대까지. 그 다음에는 여당, 검찰개혁, 추미애, 추다르크,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항세력. 이렇게 한묶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이미 이제는 프레임상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사람,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항명한 사람, 이렇게 자리매김,
또 프레임이 더 씌워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난해입니다. 6월에 검찰총장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개혁을 잘하겠냐. 압도적이에요.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네. 그때는 뭐냐면 윤 총장 잘할 거야. 그러니까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념 가릴 것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왜? 조국을 건드렸죠. 청와대를 건드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야. 보니까 저기야. 이렇게 프레임을 더 씌워버린 것.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네. 저 사람은 시대를 거슬러 가고 있다. 개혁의 저항 세력이다. 본인 스스로 보면 본인 가족도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음해의 이제 원상이 윤석열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예, 있죠. 윤석열과 여론은. 자유한국당이 동일시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사에 대해서도 묻지도 말고 따지는 인사가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네. 그냥 인사를 하면 그동안 잘못했기에 이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제가 고 박사님께 여쭙습니다. 대려 모든 인사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인사를 왜 했냐? 설명 나왔습니까? 합당한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제시돼야 하는데 이번에 뭐 추미애나 청와대는 그랬잖아요. 균형 인사, 인권 수사를 앞세운 그런 인사다 하는데 그게 균형 인사입니까? 아니, 보복 인사죠. 우리가 가장 지금 경계시하는 것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 마치 인사를 잘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오는 겁니다. 네. 영남 인사, 호남 이게 국민들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적어도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같이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나 어디 출신이든지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어느 대학인든 쓰는 겁니다. 자, 영남이니까 써자. 서울대 법대니까 써자.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예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태어나자마자 내 인생 결정된 거고 예. 대학 입학시험 끝나자마자 내 인생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설명을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왔던 사람들이 우리들 선배인 이른바 개혁 세력인 운동권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그동안 영남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호남 좀 해야겠어. 지금 그게 그걸 균형 인사라는 답변입니까? 그러면 자 이낙연 총리 호남입니다. 정세균 총리 호남입니다. 호남입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나타나는 굉장히 이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뭔가 연관되는 게 없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모호하게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추미애를 넣으면 지난 한 달간 동안을 무료로 빅데이터에서 어떤 연관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긍정도 부정도 또 중립도 아니에요. 그 흐름을 보면 또 연관어도 뭐 특별한 연관어가 없어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추 장관이 나와서 검찰개혁에 추 다르크표 검찰개혁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추 다르크표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시각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 수사를 하고 있는 한동훈 보낸다.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여차저차해서 보낸다. 자, 청와대 수사를 하고 있는 누구는 여차저차해서 보낸다. 그런 설명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게 진영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제 이 나쁜 세력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검찰은 무조건 하고 이제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지지층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데요. 저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면
51%로 나라를 운영하겠다. 국정 운영을 48%, 49%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속내로라도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이게 기준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론이 간다면 적어도 예전에는 이 여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다 꺼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안 받아들인 건 문제였죠. 근데 지금의 저는 가장 큰 위기는 뭔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는 아예 실시되지조차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걸 끄집어내놓고 그걸 적어도 판단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버블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걸러서 유리한 쪽 아니면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만 보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미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는 다행스럽게 그나마 생각하는 것은 중도는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영 간 대결 구도에 워낙 메시지가 한쪽을 기준을 두고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물론 우리가 광장에 가서 광화문 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 여론조사를 보면 딱 중간이에요. 이 우리 국민들의 이 중간은 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립니다. 고 박사님. 계속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결국 사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은 뭐였습니까? 지지율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게 가장 핵심은 뭐냐? 지금 수사에 달려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이 이건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편견 없이 수사는 정확하게 결과를 보자. 울산 선거 의혹, 그 다음에 감찰 무마 의혹. 아니 이거 수사를 정확하게 보자는 게 뭔가 잘못된 겁니까? 이 결과를 보고서 적어도 중도층은 판단할 텐데 그 판단 이전에 그것조차 못하게 막는 인사였다면 이것은 저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영시 TV에서 고선생님 제가 뭐 말이 길어집니다만 그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가장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봅니다. 검찰 이슈입니다. 근데 개혁 이슈가 아니라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 이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현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조국 사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아주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40%선이 무너지기까지 했어요. 또 민주당도 30%대로 내려오면서 한국당과 아주 박빙에 뭐 거의 오차 범위 내까지 접근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부 눈치를 봐서 그런지 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내주쯤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미 프레임이 짜져 갖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쪽에 간 진영 쪽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중도층이 살아있다 한다면은 지금 어쨌든 중도층의 민심이 상당히 출렁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이 유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처음에 얼마나 곽광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민심의 지지를 받았죠. 항일 SNS를 보낼 때도 투척을 할 때도 그래도 뭐 일본에 대한 우리 적개심이 워낙 또 이게 뭐 워낙 우리가 또 이게 많으니까 죽장가 부를 때도 다 찬성하고 뭐 좋다고 줬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찬성했죠. 지지층에서도 주목을 했었고 그런 개혁적이고 또 이슈 주도적인 조국 전 장관의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대권 잠재력 1위 정도가 아니냐 그런 봤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렇지만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이 도덕성의 문제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광장에서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진보층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아니다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것을 판결하는 이 심판자의 역할은 중도가 했습니다. 쭉 지켜보는 겁니다. 과정들을 본인의 기자회견, 인사청문, 그다음에 가족들의 수사, 검찰의 수사 내용 이걸 보고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서 판단한 중도층은 이건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39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큰일 난 거죠. 이러다가는 뭐 금방 큰일 날 상황이고 총선도 물 건너 간다. 뭐 이런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조국을 낙마시킨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촛불 민심이 주장을 했던 건 철저한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윤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완전하게 중립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제공해라. 환경을 제공하라. 이걸 통치자가 사실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치 추다르크와 윤석열의 싸움인 것처럼 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원인 제공자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저는 가서는 안 되고 정말 분명하게 해서 나오는 대로 나와서 잘못된 게 있다면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과 연관이 없다면 대통령 국정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의심에 의혹을 덧붙일 수 있는 것을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현재 민심 여부는 1차적으로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으로 연결되지 않겠냐. 그것은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본다면은 4.15 총선에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배 대표님은 네. 이런 여론조사에 아주 최고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측하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특정 어떤 세력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가 예. 누굴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키는 오롯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달려있다. 왜? 중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면 따지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선거법, 공천법이 나오지만 몰라요, 국민들은. 예. 선거법이 뭔지 모릅니다. 공천법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걸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몰고 가면 1%라도 많으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에 49%의 예, 점수를 그런 한다는 싸움이죠. 것. 예. 자, 첫 번째. 왜 이러느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그 다음에 또 북한, 또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 박사님? 그런데 경제가 이렇든 저렇든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안 줍니다. 왜? 철저하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 조사의 기준은 이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북한 문제? 지금 북한에서는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지금 심지어 인신공격이나 명예까지 그냥 모욕감을 주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요. 가령 정의용 비서실장이 안보실장이 가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 다 받았다. 설레발 치지 마라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과거에는 이게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북한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아니 공을 들이는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대응을 못하고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뭐냐? 대통령 지지층과 진보층은 상관없습니다. 북한이 뭐라 그러든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중도의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반반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보수층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된다. 근데 이 프레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롯이 이념 기준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뭡니까? 바로 검찰 관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관련된 사항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지금 그래도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은 진보나 대통령 지지층 여당이고 범진보 진영이고 지금 야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자, 만 18세로 연령이 하향됐지 않습니까? 자, 계속 범진보 진영에서는 만 18세, 낭낭 18세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역에서는 표가 결정적이지 못하면 박빙이 아닌 이상 다 지역별로 쪼개지고 나눠져 있는 만 18세에 전국적으로는 54만, 55만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사선 한 방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포 박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53만 표, 54만 표가 한 덩어리로 특정 정당에 정당 투표를 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에게 지금 검찰 관련돼서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영화를 보고 자랐습니까? 야야 그 깜방 가도 물고문해. 그러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만 18세가 아버지가 검사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검사로도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좋을 수가 일반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윤석열 검찰 이전의 검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불쾌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인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인권도 뭐 얼마나 많은 유린을 해왔습니까? 드라마에도 보면은 뭐 동네 조드로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는 뭐 이제 나쁘게 다뤄지는 경우인데 항상 보면은 뭔가 서민을 위한 이런 모습의 인권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이 내용들이 나오고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할 때마다 윽박지르기는 하죠. 야, 도대체 그 수사를 당신이 쿠데타를 꿈꾼 거 아니야? 지금 곧 개봉되는 영화 중에서 저는 이 영화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지로서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프레임이 그 프레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정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여기에 상당히 또 좌우가 될 수 있는. 결정적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자체가 손발이 다 잘린 상태에다가 네. 이제 13일 내일부터는 새로운 참모진 말하자면 자기 참모가 아니고 친문 성향의 참모진들이 들어오는 거고 수사를 담당하고 현재 정권 수사 중앙지검장 또 동부지검장 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핵심 검찰 라인이라 그럴까?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과연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른바 반윤석열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예.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봐왔던 일련의 사항들을 갖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들은 알거든요. 이 방법이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은 아무리 뜻은 좋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인지를 국민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정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검찰에 대한 우리 이미지를 떠나서 검찰도 잘못한 게 되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그 수사들의 영향을 주어서는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건 저는 다른 여론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의 기억을 또 사실을 소환을 해보시면 2003년 기억나실 겁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자, 검사와의 대화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해 못하는 국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그렇게 검사들을 다 불러내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을 때 그 결과 효과적이었습니까? 효과적이지 못했거든요. 실패한 대화죠. 그러니까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이유는 적어도 지금의 검찰을 다루는 모습이 과연 검찰 개혁이냐, 검찰의 본질적인 검찰의 변신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은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어떻게 보면은 밀어내기 위해서 온갖 지금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언론 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론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구전 전파까지 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윤 총장을 지금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징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저는 다양한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 않겠나. 경우에 따라서 뭐 하극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현명한 국민들이라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현명합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야겠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검찰에서의 수사가 가장 핵심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따져보자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고 또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정말 옳았다면 애당초 훨씬 더 인사청문회를 가뿐히 통과할 수 있는 아니 추미애 의원을 진작에 차라리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히려 모든 검찰개혁에 대한 기획과 또 진행과 추진에 대한 것은 청와대 중심으로 다 있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은 뭔가 본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내놓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안 나와요. 먼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재량권이 없이 청와대 오더에 따라서 지금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디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본질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청와대에 휘둘리는 검찰이 되는 이미지. 그렇다면 새로 누가 검찰총장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나? 조국 전 장관 수사할 수 있느냐?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을 파헤칠 수가 있느냐? 또는 울산 선거 사건과 관련된 것을 수사할 수가 있느냐? 결국 이렇게 되면요. 다음 21대 국회도 이거 특검하자, 이거 국정조사하자, 이걸로 하세월일 겁니다. 그럼 또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51대 49로 다음 대선까지 갑시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그 안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질 텐데 문제는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각종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휩쓸려서 하나도 없습니다. 왜 경제정책 제대로 하자고는 나가서 단식 투쟁 안 합니까? 왜 경제 안보는 제대로 하자고 나가서 집회 안 합니까? 아, 이건 고박스님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이거 외치면서 삭발투쟁하고 단식하고 여당 의원이 나가서 집회 주도하고 이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아무도 반대가 없어요. 전부 찬성입니다. 전부 찬성입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협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냥 이제는 왜냐하면 51대 49로 가는 겁니다. 강력한 51의 무기가 4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전쟁에 한 사람이 끼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누가 왜? 중도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안철수가 뛰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 틈을 보고 지금 정계복귀를 선언한 건데.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과의 대결에 본인이 이쪽으로 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저는 이 전쟁이 정말 이번 총선의 처음에서 끝까지 기성전 검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배 대표께서도 결국 이번에 검찰 인사 또 윤석열 쫓아내기가 어떻게 보면 야권 통합을 촉진하는 어떤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13일부터 지금 야권 통합 통추위가 첫 회의를 열면서 이제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동안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일단은 뭉치고 보자. 이런 뭐 기류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보수통합은 안 됩니다. 말짱 도루묵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한번 나도 이 논의에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식으로 한 바는 없지만 없죠.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발끈한 것이 내부에 우리는 안 하겠다. 뭐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은 바로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안 뿌리면 보수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합해지지 않습니다. 50대도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층 중에서도 또 중도에서도 중도 보수가 있거든요. 이들도 뭉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지역에서의 보수적인 분들. 자, 우리공화당, 한교안 대표, 홍문종, 조원진, 유승민 다 모여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정말 끝장 토론하듯 3박 4일 5박 6일 통화하듯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좁힐 수가 있더라 하는 발표를 사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탄핵의 강을 넘겠다?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또 엄청난 공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보수 균열 또 이합 집산 안 되고 이게 계속해서 서로 간의 갈등 이것 자체가 봉합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뭐 지금 사실은 통합 논의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코앞에 닥쳤어요. 4.15 총선이.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시 논의하다가는 한이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소리를 좀 뛰어넘어서 통합이라는 대의로 일단 가자. 그리고 총선 이후에 또 뭐 가릴 것은 가리자.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뭐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서는 선통후논 할 수 있거든요. 선통후논. 먼저 통합을 하고 그러니까요. 각가지 빚어지는 문제들은 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자. 박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실은 접근까지도 서로 간에 협의하고 결단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 자체가 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건 뭐 막걸리를 마시든 뭐 소맥을 마시든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근데 그것조차 같이 한 자리를 못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야권이 얼만큼 큰 대의를 위해서 뭉치느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도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